안녕하세요. 착한 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애프터 라이프, 우리말로는 사후 세계라는 뜻입니다. 지은이는 브루스 그레이슨, 저자의 본업은 버지니아 의대 정신의학과 신경행동과학 명예교수이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평생 회원이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수여하는 최고 영예인 석학회원으로 선출된 정통의학자로서 전공 분야 의학 연구로 여러 차례 중요한 상을 받았다. 미시건 대학교와 코네티컷 대학교에서도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정신과 임상 과장을 역임했다. 여러 의학 저널에 100편 이상의 관련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의 학술 연구는 20개 언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에서 수백 건의 연구에 인용되었다. 저자는 40년간 1000건 이상의 임사체험 사례를 모아 그들의 사례와 심장마비, 뇌졸중, 자살 미수 등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경험한 임사체험을 비교했고 탐구 과정에서 각 사람의 태도, 믿음, 가치관과 성격에 끼치는 영향뿐 아니라 문화적 해석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발견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50년 전 자살을 시도했다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 내게 한 말은 뇌와 정신 그리고 인간에 대해 그때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포크로 말아올린 스파게티를 입에 넣기 직전이었다. 호출기가 요란하게 울렸고 나는 포크를 떨어뜨렸다. 갑자기 울린 호출기 소리에 깜짝 놀랐던 것이었다. 포크가 접시에 툭 떨어지면서 토마토 소스가 튀었다. 호출기를 끄려고 손을 뻗을 때 내 넥타이에 묻은 스파게티 소스 한 방울도 눈에 들어왔다. 젖은 냅킨으로 소스를 닦아내려고 했다. 붉은색이 조금 연해졌지만 얼룩 크기는 오히려 더 커졌다. 의대를 졸업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던 때라 제대로 된 의사처럼 보이려고 나도 모르게 필사적으로 애쓰던 시절이었다. 응급실에는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실려온 환자가 있었고 그 환자의 룸메이트가 나와 이야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환자는 홀리라는 대학 신입생이었다. 홀리는 호흡은 느렸지만 규칙적이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나는 간병인에게 수고한다고 인사하고 복도 끝에 보호자 휴게실로 갔다. 내가 들어갔을 때 룸메이트 수전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수전,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나는 대화를 시작했다. 하룻밤 푹 자고 옷을 바꿔 입은 후 다음날 아침 일찍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홀리의 진료 기록을 찾았다. 홀리는 방금 깨어났어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아직 상당히 졸린 상태예요. 라고 간호사는 말했다. 나는 홀리의 병실로 가서 열린 문에 기둥을 놓고 했다. 홀리는 한쪽 눈을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요. 지난밤에 본 기억이 나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전날 밤에 홀리를 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전날 밤에 당신은 응급실에서 잠들어 있었잖아요. 나를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홀리는 계속 눈을 감은 채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병실에서 본 게 아니에요. 당신이 소파에 앉아있던 수전과 이야기하는 걸 보았어요. 그 말이 내 발목을 잡았다. 홀리가 복도 끝 휴게실에 있던 우리를 보거나 우리 말을 들을 수는 없었다. 지난밤에 수전과 내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의료진이 말해주었나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보았어요. 그녀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했다. 홀리가 나를 당황하게 하면서 그저 인턴을 놀리려는 게 아닌가 궁금했다. 그럴 작정이었다면 꽤나 성공적이었다. 홀리는 내가 의아해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두 눈을 뜨더니 처음으로 눈을 맞췄다. 선생님은 붉은 얼룩이 묻은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계셨어요. 홀리는 분명하게 말했다. 뭐라고요? 겨우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홀리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붉은 얼룩이 묻은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계셨잖아요. 라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 다음 내가 수전과 나눈 대화, 내가 한 질문 모두와 수전의 대답을 그대로 다시 들려주었다. 수전이 서성거리고 내가 선풍기를 옮겨놓은 일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말했다. 목 뒤에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소름이 돋았다. 홀리가 그 모든 걸 알 수는 없었다. 휴게실에는 수전과 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전날 밤 보호자 휴게실 밖에서는 내 넥타이에 묻은 얼룩을 본 사람은 없었다. 홀리는 내가 수전과 대화한 내용이나 넥타이에 묻은 얼룩은 물론 내가 수전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 자체도 알아낼 길이 없었다. 그런데도 홀리는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속임수를 썼는지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홀리는 약물 과다 복용에서 방금 깨어난 참이었고 전날부터 수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당신은 영어권에서 임사체험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기 몇 년 전이었다. 당시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꼈다. 적어도 내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떤 동료에게도 알리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야기해봤자 내가 제정신이 아니고 아마추어같이 행동한다고 생각할 게 뻔했다. 최악에는 내가 정말 미쳐서 그 모든 일을 머릿속에서 꾸며냈다고 의심할 수도 있었다. 잠에 빠져있던 홀리가 응급실 맨 끝에 보호자 휴게실에서 일어난 일을 보거나 듣는 건 분명 불가능했다. 홀리는 분명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알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 중 누구도 내가 응급실에서 수전과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랐고 전날 밤 당직이었던 응급실 의료진 누구도 홀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몰랐다. 나는 아내 제니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너무 기묘한 일이었다. 지난 50년 동안 나는 홀리가 그 스파게티 소스 얼룩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나는 헛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 아버지는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의 잣대로 삶을 대했고 나도 아버지를 따라 주류 과학을 좇으며 경력을 쌓았다. 나는 정신의학자로서 동료들이 인정하는 의학 학술지에 100편이 넘는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운 좋게도 미시간 의대 전임 교수가 되었고 그곳에서 응급정신과를 책임졌다. 코네티컷 대학교에서는 정신과 과장을 지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서는 정신의학과 신경행동학 교수를 지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보조금심사위원회와 프로그램 기획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의식과 관련된 유엔의 심포지엄에서 연설하는 특권도 누렸다. 의학연구로 여러 상을 받았고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석학회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나는 정신의학자로서 대체로 만족스러운 경력을 쌓아왔다. 하지만 그 모든 세월 동안 마음 한구석에는
내 넥타이의 얼룩을 보았다는 홀리가 불러일으킨 정신과 뇌에 대한 의문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회의론자였던 나는 기어코 증거를 찾아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탓에 그런 일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 레이먼드 무디가 1975년 영어권에서는 처음으로 임사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던 엄청나게 많은 독자가 곧장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너무 바빠서 그 편지에 일일이 답장할 시간이 없었고 내게 도움을 청했다. 나는 그때 홀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임사체험이 새로운 현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자료, 모든 주요 종교 전통, 전 세계 원주민들로부터 수집한 이야기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의학 문헌들에 이르기까지 임사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찾아냈다. 동료들과 함께 나는 국제 임사체험 연구협회를 만들었다. 나는 수십 년에 걸쳐 1000명이 넘는 임사체험 사례를 모았다. 그런 탐구 과정에서 각 사람의 태도, 믿음, 가치관과 성격에 끼치는 똑같은 유형의 영향뿐 아니라 문화적 해석을 넘어서는 공통의 보편적인 주제들을 발견했다. 이런 체험을 단순히 꿈이나 환각으로 넘겨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뇌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면서 육체가 죽은 후에도 의식은 계속 남아있는지 탐구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과학자 동료들은 내가 임사체험처럼 믿기 어려운 경험을 개방적인 태도로 탐구하다 보면 온갖 미신을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 경우 회의주의자인 나는 그런 미신들을 불러 모으면 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가진 신념 때문에 미신에 대해 예단하지는 말자. 그런 도발적인 생각을 시험해보고 그게 실제로 미신인지 아니면 세상을 좀 더 폭넓게 보게 하는 창문인지 확인하면 된다.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하면서 나는 임사체험이 정말 실제적이고 상당히 깊은 영향을 주고 어디에서 비롯되었든 영적 성장과 통찰의 중요한 근원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임사체험이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전엔 얼굴이 반쪽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정신과 의사 훈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헨리가 우리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남아있는 왼쪽 입만 사용해 약간 불분명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했다. 총으로 자신을 쏜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게 이야기할 때 그는 침착하고 차분해 보였다. 당시 40대였던 헨리는 가난한 농가의 막내 아들이었다. 헨리는 두 다리 사이에 22구경 사냥총을 끼우고 턱을 겨누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슬며시 당겼다. 총알이 얼굴 오른쪽을 관통하며 뺨과 관자놀이에 파편이 박혔다. 그러나 운 좋게도 뇌는 빗나갔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네요. 어떤 심정이었을지 그저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어떠셨나요? 헨리는 얼굴 왼쪽이 말려 올라가며 반쯤 웃음을 지었다. 방아쇠를 당기자마자 주위 모든 게 사라졌어요. 나는 들꽃들이 잔뜩 피어있는
멋진 초원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만나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나를 똑바로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머리를 흔들더니 오, 헨리,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저는 묘지로 돌아와 있었고 부모님은 가고 없었어요. 전혀 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난 사건은 지금 당신을 만나는 것처럼 완전히 진짜였어요. 당시 나는 그의 경험을 심리적인 방어 기제 정도로 여겼다. 어머니의 죽음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그의 무의식이 환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그가 실제로 부모와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때까지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받은 교육으로는 헨리가 진짜 부모를 보았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 우리 아버지는 원소 주기율 표로 현실을 인식하는 화학자셨다. 아버지는 화학자로 일하셨고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화학자셨다. 회의주의자였던 아버지는 사물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셨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자신의 예측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탐구할 때 가장 행복해하셨다. 그리고 내게 과학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학의 결론이 왜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 본질도 알려주셨다. 과학은 성향상 항상 과정에 있다. 우리의 세계관이 아무리 탄탄할지라도 새 증거가 나타나 의심이 생기면 다시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 과학의 발전과 도약은 종종 선입견에 맞지 않는 현상을 연구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을 빙산에 비유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감정은 해수면 위로 보이는 뾰족한 부분과 같다고 했다. 예를 들어 목이 마르면 의식적으로 음료를 마시려고 한다. 그러나 해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빙산의 90%는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이지만 어쨌든 우리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가령 대부분 담임교사는 마음에 드는 학생이라고 해서 일부러 더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더 마음에 드는 학생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준다는 증거가 많다. 미 공군의 사고구조 소방관인 23세 빌 헤른룬드가 불타는 비행기 뒤편에 트럭을 세웠을 때는 화염이 60m 높이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다. 비행기가 처음 폭발하면서 그는 균형을 잃었다. 그런데 훨씬 더 강력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 그는 치솟는 불길과 비행기 파편에 떠밀려 트럭 옆구리에 부딪혔다. 머리와 가슴 통증, 피맛을 느꼈고 숨을 쉴 수 없었다. 빌은 땅에 넘어지기 전에 의식을 잃었다. 빌은 그 다음 복잡한 임사 체험을 했다. 그때는 1970년이었고 레이먼드 무디가 임사 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몇 년 전이었다. 빌이 회복 후 의사에게 자신의 임사 체험을 이야기하려고 하자 의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 빌은 그 후부터 자신의 경험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빌은 불타는 비행기 잔해가 폭발해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게 이야기했다. 내 몸이 들어 올려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동료 2명이 의식을 잃은 소방관을 데려가는 게 보였어요. 머리까지 가린 알루미늄 방화복을 입었지만
동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굴 끌고 가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봐, 댄, 짐, 도와줘 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소방관은 나밖에 없었고 내 고통과 피맛, 냄새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끌고 가는 게 틀림없이 내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나는 모든 걸 훨씬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고 따뜻하고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내 주변을 완전히 의식하고 생생하게 인식했습니다. 나는 회오리 바람의 깔때기 속처럼 보이는 터널 안에 있었어요. 멀리 빛이 있었고 오로라 같은 청록색 빛이 소용돌이처럼 오가는 게 보였죠. 그 빛이 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터널을 따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했고 순식간에 빛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몰라도 그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자기 본질의 일부인 굉장히 눈부신 빛을 내뿜는 존재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워 보였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평화가 느껴졌어요. 그곳에 다른 존재도 있다는 걸 느꼈지만 빛의 존재에서 눈을 뗄 수 없어서 보지 못했어요. 그는 몇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진 말이 아니라 투영된 인상으로 다가온 질문이었죠. 그는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가 질문하는 동안 아주 어릴 때부터 비행기가 추락한 현장까지 하나하나 내 앞에 펼쳐졌어요. 오래전에 잊었던 사람이나 사건과 관련된 장면도 보였어요.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 빛은 내 모든 잘못을 금방 용서해 주었어요. 그는 내게 평안하라 라고 했고 이 세상에서 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내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돌아왔습니다. 통증이 다시 느껴졌고 비행기 연료 냄새가 났고 사이렌 소리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의사와 위생병들은 댄과 짐, 군인들을 돌보느라 바빴지만 나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이 나를 충분히 살피고 죽었다고 판단한 후 도움이 필요한 다른 환자들에게로 관심을 돌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가장 알쏭달쏭하다고 느낀 임사체험의 특징 중 하나는 체험자들이 굉장히 명료하고 빠른 속도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뇌에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아니다. 많은 체험자가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고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가 면담했던 모든 체험자 중 절반 이상이 임사체험 중에 생각이 보통보다 더 명료해지고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레그 놈은 24세 때 폭포를 건너다가 튜브가 뒤집혀 물에 빠졌다. 그는 강 바닥의 모래에 얼굴을 쳐박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 순간 생각이 굉장히 빨리 움직였어요. 많은 일이 동시에 겹쳐서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여러 영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머릿속을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두가 똑같이 빠른 속도로 이해되는 것 같아서 놀랐어요. 그 다음 그런 영상들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각기 다른 일들을 어떻게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지 더욱 놀라웠어요. 생각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느낀다는 뜻이다. 로베르트 하임은 취리히의 연방공과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질학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 학생 중 한 명이 10대였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다. 아인슈타인은 하임 교수의 수업을 최소한 2과목은 들었고 나중에 하임의 아들에게 편지하며 수업이 매혹적이었다라고 표현했다. 아인슈타인은 10년 후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혁명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우리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주장이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는 하임의 설명이 아인슈타인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가 결국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의 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시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험도 있다. 많은 임사 체험에서 설명하는 특징이다. 수술 후 출혈로 거의 죽을 뻔했던 36세 경찰관 조 제라 씨는 임사 체험을 이야기하며 이 느낌을 설명했다. 시간을 초월해 영원을 체험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걸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시간이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모든 시점이 한꺼번에 있고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어 있는 시간을 초월한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임사 체험에서는 모든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시간이 앞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임사 체험에서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시간 개념이 무의미해졌다고 말한다. 갑작스러운 죽음 위협과 더 분명하고 빨라지는 생각 사이의 관련성은 쉽게 이해되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시간에 대한 감각을 늦추며 더 빠르고 명료하게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체험자는 생각이 평소보다 빠르고 명확해졌을 뿐 아니라 시각과 청각 같은 다른 감각도 평소보다 더욱 생생해졌다고 전한다. 내가 연구한 체험자들의 3분의 2는 임사 체험 중 감각이 놀라울 정도로 생생해졌다고 전했다.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임사 체험 중에 뛰어난 사고력과 통찰력을 가졌다는 건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뇌에 대한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내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임사 체험의 또 다른 특징은 인생 되돌아보기 경험이다. 24세 때 폭포를 건넌 후 튜브가 뒤집히는 바람에 물에 빠졌던 그레그 놈은 자기 인생이 빠른 속도로 펼쳐졌다고 설명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보았죠. 나는 이 영상들이 내 인생에서 일종의 마지막 장으로 이 영상들이 멈추면 영원히 의식을 잃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영상은 내 어린 시절의 생생한 장면으로 시작되었어요. 아기 의자에 앉은 채 손으로 음식을 집어 바닥에 던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서너 살쯤 여름 휴가 때 호수에서 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형에게 화가 났고 형의 튜브를 빼앗아 호수에 던졌어요. 그러자 아빠가 걸어오시더니 내가 한 행동이 나쁘고 튜브를 건지기 위해 아빠와 내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나가야 하며 나는 형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던지 놀라웠어요. 모든 장면이 내가 성숙하며 어떤 식으로든 배운 경험들과 관련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 면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던 일들도 보였어요. 영상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어졌지요. 영상들이 점점 더 현재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영상이 멈췄어요. 그저 어두움밖에 없었죠.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잠시 멈춘 느낌이었어요. 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임사체험자 중 4분의 1이 임사체험 중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았다고 전했다. 어떤 체험자는 태어나서 현재까지 아니면 현재부터 태어났을 때까지의 인생 전체가 눈앞에 펼쳐졌다고 말했다. 어떤 체험자들은 삶의 여러 장면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과거 사건을 현재 벌어지는 일처럼 다시 체험하며 그때의 감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모두 느꼈다고 전한 사람도 많았다. 인생 리뷰 체험을 한 사람들의 4분의 3은 이후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자기 삶을 심판받는 느낌, 주로 자기 인생에서 한 행동이 옳았는지 잘못되었는지 판단하는 느낌을 가졌다. 체험자의 절반 이상이 그들의 눈뿐 아니라 다른 사람 관점에서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느끼며 과거 사건을 다시 경험했다. 심장 박동이 멈췄던 환자 중 10%, 그리고 심장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심장마비나 다른 심각한 심장 질환을 겪은 환자 중 1%가 임사체험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많은 체험자가 맨 처음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그들의 경험을 설명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체험자가 익숙한 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온갖 문화적, 종교적 은유를 동원한다. 많은 미국인은 길고 어두운 공간을 빠져나가는 임사체험을 터널이라고 부른다. 반면 터널을 별로 보지 못한 저개발 국가 체험자들은 우물이나 동굴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많은 체험자가 경험을 말로 옮기기 어려워 좌절감을 느낀다. 13세기 수피 신비주의자였던 루미는 침묵은 신의 언어다. 다른 모든 건 보잘것없는 변형일 뿐이다. 라고 썼다. 많은 체험자가 자신이 겪은 임사체험에 대해 루미의 권고처럼 침묵으로 반응한다. 임사체험한 사람 중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할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다. 임사체험이 자신의 경험 그리고 종교를 통해 알게 된 죽음에 대한 내용과 너무 달라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다. 임사체험이 정신적으로 병들었다는 표시나 정신질환의 증거로 여겨질까봐 두려워하기도 한다. 임사체험 이야기를 꺼내면 비웃음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나는 1980년대 초 임사체험 척도를 개발했다. 임사체험 관련 기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80가지 특징을 목록으로 만들었고 이 목록을 많은 체험자에게 보냈다. 그 다음 통계 분석의 도움을 받아 답변을 재평가하여 척도 범위를 16가지로 축소했다. 16가지 특징에는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과거 장면을 되돌아보는 현상 같은 생각의 변화가 포함되었다. 무궁무진한 평화, 그리고 주로 빛의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는 일 같은 감정 변화도 포함했다.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인식하거나 육체에서 분리되는 느낌 같은 이상한 현상도 포함했다. 처음 발표한 후 32년이 지났지만 임사체험 척도는 아직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2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 수백 건의 연구에 활용되었다. 이 척도를 발표한 지 20년 후 전 세계 임사체험 연구자들이 이 척도를 표준 도구로 받아들인 지 한참 후에 내가 모르는 2명의 의심 많은 학자의 도전을 받았다. 서던 일리노이 의대의 통계 전문가 랜스 랭과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 대학교의 심리학자 짐 후란이었다. 그들은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긴 전 세계의 300명에게서 모은 척도에 대한 최초 답변서를 달라고 했다. 그들은 그 자료를 통계적으로 복잡하게 시험하며 임사체험 척도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스스로 의심이 많다라고 하면서 자기 신념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증거는 하나도 보지 않으려는 학자들을 나는 정말 많이 만났다. 그것은 지적인 정직성이 필요한 일이었다. 진정한 회의주의자라면 해야 할 일이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하길 원하셨을 일이었다. 나는 임사체험 척도에 관한 모든 자료를 넘겼다. 참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분석은 결국 임사체험 척도가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 척도가 남녀, 연령, 국적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대부분 연구는 이야기 유형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과학자들이 일화를 모으고 확인하고 비교하며 시작된다. 그 다음 시험하고 다듬을 만한 가설이 나온다. 이야기 수집도 엄밀하게 조사하기만 하면 의학 연구에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에이즈나 라임병의 발견과 약물 효과 발견에는 그런 이야기 수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치학자 레이먼드 울핑거는 50년 전에 일화의 복수형은 자료다라고 했다. 과학 연구란 정보를 모으고 평가하는 엄격한 과정이다. 그렇다고 언제나 연구 대상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통제된 실험만 하는 건 아니다. 사실 통제된 실험으로 연구 가능한 연구 주제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천문학, 진화생물학, 지질학과 고생물학처럼 실험 연구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더라도 모두가 과학으로 받아들이는 분야는 많다.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실험군과 낙하산 없이 뛰어내린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한 실험은 한 건도 없다. 낙하산이 성공적인 발명품이라는 인식은 대체로 일화 증거를 바탕으로 한다. 계속해서 무작위에 통제된 실험만 인정하는 과학자들은 낙하산의 유용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말해야 한다. 과학사학자 토머스 쿤은 과학의 발전은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나는 임사체험 중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운 좋게도 바로 그때 앤 설리번이 내 삶에 등장했다. 약속 시간에 운전사 제복을 입고 나타난 앨은 주저없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월요일 아침에 가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고 외과 의사가 최소한 내 관상동맥 중 하나가 막혀서 곧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나를 급히 수술실로 데려갔어요. 사중 관상동맥 우회수를 했죠. 물론 그때 나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의식이 돌아와 아래를 내려다보니 놀랍게도 내가 누워 있었어요. 하늘색 천을 덮은 수술대 위에 말입니다. 가슴을 절개해서 흉곽 속에 있는 내 심장도 보였습니다. 몇 분 전에 어떻게 수술하려는지 내게 설명해준 외과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그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가 날아가려고 애쓰듯이 팔을 퍼덕거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나는 물었다. 앨은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팔꿈치를 흔들면서 어떤 동작인지 보여주었다. 너무 이상해 보였다.
외과 의사가 수술실 한복판에서 팔꿈치를 그렇게 흔든다고? 그렇게 하는 외과 의사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다. 심지어 드라마에서도 그런 의사를 본 적이 없다. 전신마취 때문에 이상한 꿈을 꾼 것처럼 들렸다. 좋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엘은 계속해서 말했다. 알아요. 나한테도 이상하게 보였으니까요. 그때 갈색 망토를 걸친 인물이 따뜻함, 기쁨,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한 느낌으로 휩싸인 채 빛나는 곳에서 내게로 다가왔어요. 행복감이 솟아오르면서 기쁘게도 그 사람이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어머니는 내가 겨우 7살 때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제 50대가 되었고 보자마자 어머니가 정말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죠.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내 곁을 떠나 외과 의사에게 내려갔지요. 내 심장 왼쪽에 외과 의사의 손을 올려놓더니 내게 돌아왔어요. 외과 의사가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내쫓으려는 듯 팔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가 수술실에서 보았다고 주장하는 장면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 수술실에 있었던 의사나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의 환영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애를 수술한 의사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엄격하고 평판이 좋은 심장외과 의사였다. 수술실에서 농담할 만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 그는 나를 만나겠다고 했고 엘의 현재 상태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했다. 정말 놀랍게도 그는 엘이 말한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일본에서 수술 훈련을 받을 때 미국 외과 의사에게서는 본 적이 없는 독특한 습관을 익혔다고 했다. 그는 손을 씻고 수술실에 들어가 멸균 장갑을 낀 다음에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오염물질을 옮길지도 몰라 손을 대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래서 조수들이 수술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멸균 가운을 입은 자기 가슴에 손을 올려놓았다. 실수로 뭔가를 만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는 손가락 대신 팔꿈치를 이용해 여러 물건을 가리키며 조수들을 지휘한 것이었다. 외과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는 외과 의사가 팔꿈치를 퍼덕거리는 걸 보았다는 엘의 말이 꿈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나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 그 모든 장면을 보았다는 엘의 주장을 외과 의사인 그는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물었다. 외과 의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우리 가족은 불교 신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엘이 완전히 마취되기 전에 팔을 퍼덕거리는 의사를 보진 않았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정확한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의사가 팔을 퍼덕거릴 때 수술실에서 다른 무엇을 보았느냐고 엘에게 물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이 절개되어 열어젖혀 있고 다른 두 외과 의사들이 그의 다리를 처치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심장에 있으니 누군가가 자신의 다리를 만지작거릴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장면을 보며 어리둥절해했다. 사실 그때 외과 의사들은 심장 관상동맥 우회술에 필요한 혈관을 다리에서 떼어내고 있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니 엘이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서 팔을 퍼덕거리는 심장외과 의사를 지켜보았다는 게 확실했다. 뇌를 완전히 마취하고 눈을 테이프로 감아놓았기 때문에 눈으로 그런 이상야릇한 행동을 볼 수는 없었다. 오랫동안 마취 상태로 있으면 눈을 깜빡거릴 수 없으므로
환자의 눈이 건조해질까봐 실제로 테이프로 감아놓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는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야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내 연구 보고서에 참여한 체험자들의 80% 이상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느낌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 중 절반만 실제로 자기 몸을 보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위에서 관찰했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체험자가 멀리서 자기 몸을 내려다보고 깜짝 놀란다. 처음에는 자기 몸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체험자들도 많다. 어떤 체험자들은 몸에서 분리되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한다. 어떤 체험자들은 자기 몸을 보고 놀라기 전까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체험자들은 육체에서 분리되었다가 나중에 돌아가는 느낌을 편안하고 순간적이라고 표현했다. 몸에서 분리된 후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았다는 임사 체험자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것이 그저 임사 체험자들의 상상이거나 일어났으리라 짐작되는 일들을 요행히 마친 것은 아닐까? 그런데 심장 박동이 정지되었다가 되살아난 환자가 소생 과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임사 체험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이야기를 비교 조사한 연구가 있다. 심장병 전문의 마이클 세봄은 임사 체험자가 예상 밖의 일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들의 되살아난 과정을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심장 박동이 멈췄다 되살아났지만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환자는 모호하고 어긋난 부분이 많은 설명을 했다. 상담학 교수 젠 홀드는 임사체험 중 육체에서 분리되어 인식한 일에 대한 기록 93건을 검토했다. 홀드는 그 기록 중 92%가 완전히 정확하고 6%는 조금 어긋났고 1%만 완전히 어긋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본 것이 정확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머리를 긁적이게 된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가 100여 년 전에 쓴 다음 글이 생각난다.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법칙을 뒤집으려면 그저 까마귀 한 마리가 하얗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임사체험 중 육체에서 분리된 채 본 게 정확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니 임사체험을 그저 환각 정도로 치부하기는 어려워진다. 내 연구에서 700명 정도의 유체이탈 체험자 중 28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을 감각의 범위를 뛰어넘어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들 중 절반은 나중에 그들이 알아챈 게 사실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았고, 사람들은 그들이 보거나 들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사람들에게 유체이탈에서 뭔가를 보거나 들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 특히 의사들에게 말하면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체험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나를 포함해 많은 과학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못 본 척 하려고 한다. 그리고 골치 아파지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려고 한다. 신경과학자이자 인류학자 찰스 화이트헤드의 말처럼 사람들은 이상한 것들을 보통 카펫 밑으로 쓸어 넣으려고 한다. 너무 많아져서 가구가 쓰러지기 시작할 때까지는. 보거나 들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보고 들었다는 체험자들의 말에 이성적인 과학자라면 당황할 만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내 세계관 안의 가구는 넘어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상한 임사체험의 특징을 접하며 주춤한다. 실제 이야기라기에는 너무 기이해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때에 따라서는 그들이 보고 들었다는 일들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증언해줄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면담한 체험자들은 하나같이 진지한 데다 임사체험으로 받은 영향이 너무 커서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자기 몸을 천장에서 내려다본 일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임사체험을 묵살하려는 사람들은 임사체험이 사실은 체험자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자주 주장한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 문제를 똑바로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정신질환과 임사체험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도 찾지 못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정신질환 비율은 똑같았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임사체험을 한 비율은 똑같았다. 여러 임상의는 정신질환 증상으로 겪는 특이한 경험과 영적으로 변화되는 임사체험 같은 특이한 경험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기록했다. 임사체험은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극적인 사건을 겪을 때 경험한다는 게 하나의 차이점이다. 또한 보통 짧게 끝나고 딱 한 번 경험하며 정상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경험한다. 반면 정신질환은 확실한 계기 없이 경험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몇 번이고 되풀이되고 심리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경험한다. 나중에 매우 다른 방식으로 기억된다는 점도 임사체험과 정신질환 증상의 또 다른 점이다. 임사체험은 그 일을 겪은 후 수십 년 동안 생생하게 기억되고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기억될 때가 많다. 그들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고 자세한 내용까지 생생하고 풍부하게 남아있다. 반면 정신질환자가 겪는 환각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꿈처럼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사라진다. 점점 더 흐릿해지다가 완전히 잊힌다. 그뿐 아니다. 임사체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의 의미에서 통찰을 얻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경험을 되풀이해서 돌아볼 때가 많다. 다른 체험자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며 그 체험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서로 배우려 하기도 한다. 반면 정신질환자들은 보통 환각 상태였던 때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걸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보통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대개는 영영 불편해한다. 마지막으로 임사체험을 하고 나면 보통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느끼고 일상의 즐거움이 커지고 죽음의 공포가 줄어들고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더 크게 느낀다. 임사체험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걱정에 대한 몰두를 줄이며 더 이타적이고 타인을 향한 연민을 더 많이 느낀다. 그들의 임사체험은 긍정적인 결과에 이를 때가 많고 보통 일상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 반면 정신질환자는 삶의 의미와 일상의 기쁨을 잃고 더 두려움을 느끼고 고립되고 자기 자신의 욕구와 걱정에 더 몰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줄어든다. 정신질환은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위험한 충동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결과에 이를 때가 많다. 임사체험은 정신질환과 별 관련이 없다. 임사체험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현재 신념과 모순되기 때문에 진짜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동료들도 있다. 그러나
과학은 본질적으로 언제나 진행 중인 작업이다. 새로운 현상이 발견되면 자신의 가설을 개선하는 게 과학이 발전하는 방식이다. 신경과학자 토머스 스코필드의 말처럼 과학은 진리를 찾는 일이 아니라 틀릴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일이다. 이론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 이전 이론보다 더 나은 게 가장 좋은 이론이다. 천체 물리학자 닐 드그레스 타이슨은 개인적인 진리와 객관적인 진리를 구분한다. 개인적으로 설득력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는 게 개인적인 진리다. 타이슨은 객관적인 진리는 과학이 발견한 종류의 진리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사실인 진리다. 우리 문화, 종교, 정치적 배경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진리다. 라고 말한다. 임사체험을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임사체험에 관한 연구 결과는 과학이 발견하는 객관적인 진리에 관한 타이슨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한다. 몇몇 체험자들은 그들의 문화적 신념과 종교적 믿음에 어긋나는 임사체험 내용을 이야기한다. 임사체험자 중에 신이나 사후의 어떤 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자기 육체가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도 뭔가 의식이 남아있었던 경험은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어떤 사실을 하나의 특별한 관점으로 해석하기 좋아하면서 과학이 자기 편이라고 우기는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때때로 듣는다. 그런데 나는 과학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버지한테 배웠다. 과학은 모든 이용 가능한 자료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법이다. 과학이 우리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과학 편이냐가 중요하다. 심리학자 밥 댄 데 캐슬은 당신이 트럭에 치였고 트럭에 치였다는 걸 안다면 남이 아무리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도 그 트럭이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당신을 설득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한다. 나는 트럭에 치인 적은 없지만 거의 50년 전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상태에서 다른 방에 있던 내 넥타이에 묻은 얼룩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홀리를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나는 짐짓 그런 일이 없었다고 꾸며댈 수 없었고 그 일을 착각이나 상상의 산물이라고 무시할 수도 없었다. 내가 겪은 적은 없지만 사람들에게 들은 그 모든 믿기 힘든 임사체험 이야기들은 어떻게 할까? 실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사실 대부분의 임사체험자들은 체험의 현실성에 대해 상당히 확신하고 임사체험을 진짜보다 더 진짜 혹은 내가 이제까지 겪은 어떤 일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라고 설명한다. 방사선 종양학자 제프리 롱이 600명이 넘는 임사체험자들을 조사한 결과 96%가 그들의 임사체험이 틀림없이 진짜라고 평가했다. 완전히 가짜라고 평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연구한 모든 임사체험자 중 71%는 자신의 임사체험 기억이 다른 일들에 대한 기억보다 더 분명하고 생생하다고 말했다. 덜 분명하고 생생하지 않다고 말한 체험자는 3%밖에 되지 않았다. 23세에 출산 중 마취 부작용을 겪으면서 임사체험을 경험했던 죄인 스미스는 그게 꿈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고 진짜이고 내가 아는 어떤 일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라고 말했다. 리앤 캐럴은 31세 때
폐에 커다란 핏덩이가 생겨 심장박동이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임사체험에 대해 나의 죽음 체험이 삶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라고 말했다. 27세에 아산화질소 부작용으로 임사체험한 낸시 에번스 부쉬는 맞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였어요. 완전히 현실이었죠. 라고 말했다. 31세에 자살 시도를 했던 욜레인 스타우트는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실제적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내 육체의 삶을 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임사체험에 대한 기억이 상상했던 일에 대한 기억보다는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상상했던 일에 대한 기억보다 더 현실적이었고, 임사체험에 대한 기억은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보다 더 현실적이었다. 임사체험이 일상적인 경험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임사체험자들이 내게 수십 년간 강조해온 이야기였다. 반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뻔한 일에 대한 기억을 다른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보다 더 생생하게 떠올리지 못했다.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다른 두 연구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탈리아 연구팀은 임사체험을 떠올릴 때의 뇌파를 측정했는데 상상했던 일을 떠올릴 때보다는 실제 사건을 떠올릴 때의 뇌파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론을 말하자면 임사체험 기억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로 임사체험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고 죽기 직전에 겪는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기대되는 익숙한 유형을 따르지 않으며 실제로 겪은 일에 대한 기억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임사체험이 환각이나 공상이 아니라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가 40년을 탐구한 사후 세계에 대한 책 애프터 라이프 1편을 읽어드렸습니다. 2편과 하루치 생각은 내일 낭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